네. 자, 그러면 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소득세의 지난 시간에 산출세액을 구하는 것까지 정리를 했거든요. 과세표준을 확정해서, 그러니까 종합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것이 과세표준. 그 과세표준에 이와 같은 세율표를 적용해서 계산하면 산출세액. 그러면 이제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를 하면은 결정세액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액공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공제에서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는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나실런지 모르겠는데, 일용근로자는 하루에 산출세액에 대해서 55% 세액공제를 하죠. 그냥 일괄적으로. 일용근로자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일반 근로자는 세액공제 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0만 원 이하,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이면은 그 일용근로자하고 같아요. 55%를 세액공제해 줍니다. 13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130만 원의 55%는 71만 5천 원인데, 그 71만 5천 원 플러스 초과된 산출세액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해 줍니다. 근로소득자의 세액공제, 이런 기준으로 일반 근로자는 이런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세액공제가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제 한도가 이렇게 이와 같이 적용이 되는데, 프로그램에서 공제 한도는 다 자동으로 체크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자녀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근로자에 대해서, 이거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니까 사업소득자도 해당이 됩니다.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그러니까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는 20세 이하인 자녀잖아요. 그 20세 이하인 자녀 중에서 8세 이상인 자녀, 8세부터 20세가 되겠죠. 8세부터 20세인 자녀에 대해서 한 명이면 15만 원 세액공제, 두 명인 경우는 30만 원, 3명 이상의 경우는 30만 원 플러스 1인당 30만 원. 그래서 2명까지는 15만 원씩 계산하는 것이고요. 3명째부터는 한 명당 30만 원을 추가해 주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데, 왜 7세까지는 이 자녀세액공제를 적용 안 해주는가 하면은 7세까지는 자녀 보육비라 그래서 매월 10만 원씩 보육비를 주는 게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것하고 중복이 된다 해가지고 세액공제에서 뺐어요. 그래서 20세 이하 자녀 중에서 자녀 보육비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자녀가 8세부터 20세인 자녀거든요. 그 자녀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본은 그런데 추가세액공제가 또 있습니다. 추가세액공제는 나이에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를 이번 과세기간에 첫째 자녀를 출생했거나 입양했다면은 30만 원 추가세액공제 적용해 주고요. 둘째를 출생했거나 입양했다면은 50만 원. 셋째를 출생했거나 입양했다면은 70만 원 추가세액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여기서는 뭐 8세 이상이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세액공제가 이와 같이 기본 세액공제는 8세부터 20세, 한 명당 15만 원, 2명까지, 3명부터는 한 명당 30만 원 이렇게 되고, 추가 세액공제에서는 출생 입양의 경우에 적용되는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부터는 70만 원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자녀세액공제가 있고요. 여기 자녀세액공제는 근로자만이 아니고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연금계좌. 그래서 이것도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게 전부 적용이 됩니다.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12%를 세액공제에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금계좌 상품을 판매할 때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서 12%만큼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까 세액공제 받으라고 광고를 하고 있죠. 연금계좌 세액공제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특별세액공제 4가지가 있는데 시험은 특별세액공제에서 항상 나옵니다. 실무시험에. 그래서 이 특별세액공제 4가지가 무엇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대상을 보면은 근로소득자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보장성 보험료, 일반 보장성 보험료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우리가 저축성 보험도 있잖아요. 저축성 보험은 해당이 안 되고요. 보장성 보험료만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보험료가 2가지로 구분해서 입력을 해요. 일반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나누어서 입력을 하게 될 거고요. 공제 대상을 보면은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이기 때문에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에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모두 충족한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지출한 것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는 나이는 보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지출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인데 여기서도 뭐 우리가 장애인은 나이는 보지 않고 소득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료 한도액은 각각 10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있는데요. 보험료를 100만 원 초과해서 납입을 했다 하더라도 입력하면 한도가 자동으로 계산되니까 입력할 때는 납입액 전부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100만 원만 줄여서 입력해도 상관없고 납입액이 100만 원을 넘는다 하더라도 입력하면 프로그램에서 납입액을 한도를 자동으로 줄여서 세액공제액을 계산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납입액의 12% 세금 공제해주고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는 납입액의 15%를 세금 공제해줍니다. 자, 이것이 보험료 세액공제예요. 그 다음에 의료비 세액공제 제도가 있어요. 의료비. 아까 보험료는 이제 신용카드로 만약에 보험료를 납입했다. 보험료는 신용카드 납입액은 보험료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을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의료비는 됩니다. 자, 공제 대상을 보면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전부 해당이 되는데 아까 보험료에서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에 제한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제한이 있다라고 했는데 의료비는 제한이 없습니다. 나이나 소득을 볼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부양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의료비는 전부 입력이 됩니다. 나이나 소득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비는 굉장히 폭넓게 적용을 하고 있는 셈이고 보험료는 아주 좁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도 따지고 소득도 따져서 입력을 할 건가 말 건가를 판단해야 되죠. 보험료는. 그런데 지금 우리 의료비는 뭐예요? 나이, 소득을 안 보는 거다. 네, 세액공제 계산하는 방법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는데 대개 일반 의료비는 의료비의 15%를 세액공제 적용해 주고요. 난임시술비 같은 경우는 20%를 세액공제로 적용을 해줍니다. 예. 의료비를 입력을 했는데 의료비 세액공제가 하나도 적용이 안 됐더라 한다면은 총 급여액의 3%를 안 되는 의료비를 입력하게 되면은 세액공제의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 이상 지출을 했을 때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이 된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 프로그램에서 다 계산을 해줄 거니까요.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요거 대략적으로 아시고 가면 돼요. 15%, 20%. 자, 그런데 의료비에 공제가 가능한 의료비, 거기 여기 주석이 있습니다. 1번 보시면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의료비는 그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실손의료보험금을 입력을 해주면 돼요. 의료비 나간 건 나간 거대로 입력해주고 실손의료보험을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옆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입력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나중에 여러분이 써보시면. 그래서 실손의료보험료 받았을 때 제외된다는 건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어떤 의료비가 해당되는가 볼까요? 진찰,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비용, 괄호 열고 미용이나 성형수술 비용은 제외한다라고 했는데 성형수술이라고 해서 다 제외는 아니에요.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 목적의 성형수술은 의료비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치료 목적의 성형, 미용 목적의 성형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치료나 요양을 위한 의약품, 한약도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의약품 구입비용, 한약이든 양약이든 의료비로 입력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다만 건강증진 의약품은 제외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보약을 생각하시면 돼요. 한의원에서 보약을 구입한 구입 비용이 30만 원이 있더라. 그러면 그거는 입력을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약하면은 치료를 위한 한약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아니고 비타민 종합 비타민제를 약국에서 구입했다. 이것도 물론 안 됩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처방전에 들어있는 이런 비타민이나 이런 건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 구입한 거라든가 임차 비용, 그래서 휠체어 같은 거 구입한다든가 임차하는 비용도 의료비에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력 교정을 위한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 비용도 됩니다. 시력 교정, 그러니까 돋보기나 그런 것도 됩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 50만 원 이내로 금액이 1명당 1인당 연 50만 원 이내 한도가 있습니다. 보청기 구입하는 비용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장기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납입한 것도 의료비로 입력이 됩니다.
주로 이제 그 직계 존속 부모님들에 대한 의료비가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그다음에 해당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로 산후조리비도 입력이 됩니다. 근데 이제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이거는 좀 적용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공제 가능한 의료비 이렇게 보시고 공제 가능한 의료비를 뭐 열거된 거는 사실은 공제가 불가능한 의료비를 체크하라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용 성형 관련된 의료비하고 건강 증진 의약품만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입력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안경은 1인당 연 50만 원 이내로만 된다. 세 가지네요. 챙겨 놓으시고. 자, 이렇게 해서 보험료 세액공제하고 의료비 세액공제 두 가지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교육비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특별 세액공제의 세 번째 교육비 세액공제가 있어요. 대상을 보면요. 근로소득자의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교육비에는. 그러나 그리고 직계존속은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대상이 아닌 경우가 형제자매하고 직계 비속의 배우자가 사용한 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자, 교육비에 대해서는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입력 대상이 아닙니다. 세액공제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다만 직계 존속이 장애가 있어가지고 장애인 특수교육비다라고 하면은 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직계 존속도 되고 소득도 안 따집니다. 그래서 교육비는 나이 요건 제한 없다는 것은 소득은 제한이 있다는 말이 되고요. 나이는 따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24세가 된 자녀의 대학교 교육비, 대학교 수업료 공제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나이 제한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직계존속, 소득자의 어머니의 대학교 수업료, 그거는 입력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소득자의 어머니의 장애인 특수교육비, 그건 입력이 된다는 겁니다. 직계존속이라 하더라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액공제액은 교육비의 15%만큼을 세액공제해 줍니다. 그러면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의 한도는 어떻게 되느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또는 취학 전 아동 포함해서 고등학생까지는 한 명당 연간 300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되고요. 대학생은 이건 교육비의 한도예요. 세액의 한도가 아니고 대학생은 한 명당 연 900만 원 교육비 한도로 세액공제를 적용해 준다. 본인과 장애인의 경우는 한도가 없다. 그럼 여기 대학원이 없죠. 대학원은 자녀나 부모에 대한 대학원 교육비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본인은 됩니다. 대학원은 본인만 적용을 해줘요. 자녀에 대한 것은 안 됩니다. 장애인. 장애인은 장애인 특수교육비만 해당이 되고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대학원은 안 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만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제 대상 금액.
공제 대상 금액은 취학 전 아동,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아동을 우리가 취학 전 아동이라고 하는데요. 보육료, 학원비, 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방과후 수업료, 도서구입비, 급식비. 다만 방과후 수업료에서는 재료비가 제외라고 돼 있어요. 특별활동비, 도서구입비는 포함을 하지만 우리가 방과후 수업비에서 취학전 아동만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재료비는 항상 제외가 됩니다. 이 재료비가 만만치 않은 그 방과후 수업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재료비는 뺀 수업료만 아마 공제 대상으로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취학전 아동에서 특이한 점을 우리가 보면은요, 학원비가 들어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취학전 아동만 학원비가 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되고요. 초중고생이나 대학생은 학원비가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초등학생, 중고생을 보게 되면은 교육비, 학교 급식비, 교과서, 방과후 학교 수강료인데 도서비는 포함되지만 재료비는 제외라고 되어 있잖아요. 국외교육비, 교복구입비가 됩니다. 교복구입비도 안경하고 똑같이 의료비에서 안경이 한 명당 50만 원이 한도였죠. 학생들 여기서 교복은 초등학생은 제외됩니다. 중고생에만 적용이 되는데요. 중고등학교 학생 한 명당 연 50만 원 이내로 교복구입비도 교육비로 인정이 됩니다. 자, 현장 체험학습비 한 명당 연 30만 원 이내로 교육비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 체험학습이라는 것은 취학 전 아동에게는 없어요. 초중고생에게만 현장 체험이라는 학습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시게 되면은 대학생, 대학생 교육비, 국외교육비 다 됩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 본인 거를 보면은요, 교육기관의 교육비, 대학과 대학원, 한 학기 이상의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지출에 대한 교육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학교를 다닐 때 수업료가 없어가지고 금융기관에서 학자금 대출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 다닐 때는 공부하니까 이제 대출금의 원리금을 안 갚다가 나중에 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되면 그 취업할 때 받는 취업 후에 받는 급여에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받았던 대출금을 갚아 나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교육비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한 것을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를 그 상환액에 15% 세액공제를 적용해주고요. 근로자 본인에 대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대학원 교육비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이런 것들, 내일 배움 카드로 국비 지원을 받았지만 자기 부담액이 있잖아요. 근로자분들. 자기 부담액이 바로 여기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특수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기본 공제 대상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서 지급되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시설에서 장애인의 재활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이 있는데
그 시설에서 장애인 재활을 위해서 지급한 교육비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 금액에 제한도 없고 직계 존속도 제한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일반 교육비는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해당이 안 되었잖아요.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이 소득이 있어도 교육비 세액공제는 제외가 안 되고 교육비 세액공제는 적용을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교육비 세액공제 요건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근로자에게만 적용이 돼요. 교육비 세액공제라는 것은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세액공제의 네 번째 마지막이죠. 기부금 세액공제. 자, 공제 대상을 보면은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거주자라고 했기 때문에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 다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라는 말이 있네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 하면은 방문교사, 그 다음에 그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 이런 그 특수 형태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근로자이면서도 그 사업소득으로 개인 사업소득으로 봐요. 그래서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하면은 되게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하고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의 경우에 이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그러면은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을 못 받느냐? 세액공제는 적용을 안 해주는데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이제 재무회계 배울 때 법인으로 배웠습니다만은 이제 법인도 기부금이라는 비용 처리하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소득세니까 법인은 일단 제외. 개인 사업자를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개인 사업자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기부를 했다. 그러면 기부금을 비용해서 떨겠죠. 기부금을.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비용으로 처리됐으니까 소득공제 해준 거나 다름없죠.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잖아요. 그래서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상하타 컴퓨터 학원의 이름으로 제가 기부를 했다고 봐요. 뭐 복지단체나 이런 곳에. 그러면 그것을 비용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적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공제도 받고 세액공제도 받고 이중으로는 해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업소득자는 비용 처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소득공제를 통해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액공제는 기부금에 대해서 비용 처리하는 사업소득자는 제외하고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이거나 아니면은 근로소득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기부금 세액공제의 대상자는 나이 요건에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교 다니는 자녀가 만약에 교회에서 헌금을 한 것을 기부금으로 세액공제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자녀의 나이에는 상관이 없다. 소득이 없는 자녀라면은 아버지의 소득으로 기부했으니까 기부금으로 입력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기부금의 종류를 볼까요? 정치자금 기부금, 특례 기부금,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일반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전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그 표를 보게 되면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10만 원 이하는 110분의 100이니까 거의 100% 다 되는 거죠. 10만 원을 초과한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15% 세금 공제를 해주고요. 3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 더 올려서 25% 세액 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 기부금은 1천만 원 이하는 15% 세액 공제 적용해 주고요. 1천만 원 초과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30% 세액 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부금만 입력을 하면 세액 공제액은 요 요율에 의해서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이 요율 공제율을 적용해서 계산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부금은 종류별로 나누어서 입력하시고 나이 제한은 없고 소득만 제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나이 제한은 없고 소득만 제한이 있다. 그리고 이제 입력할 때는 정치자금 입력하는 난이 있고 종교단체 입력하는 난이 입력할 수 있고 그 항목을 난이 있는 것보다는 이제 이 구분을 우리가 하면서 입력하면 돼요. 정치자금인지 종교단체인지 일반 기부인지 법정 기부금인지 우리가 이제 입력할 때 그 구분을 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액공제 마지막 하나가 남은 아니 마지막이 아니군요. 예. 이제 여기 기부금까지가 이제 특별 세액공제 4가지의 기부금이 마지막이고 나머지 세액공제 3가지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납세 세액공제. 납세 조합은 원천 징수를 5% 하게 되는데요. 납세 조합원에 대해서 세액공제 적용을 해줍니다. 원천 징수 세액의 5%를 세액공제해줘요. 납세 조합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외국 납부 세액공제. 자, 거주자가 외국에서 수입이 있을 때는 종합소득으로 과세를 하잖아요. 그럴 때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 전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외국 납부세액 전액입니다. 그 다음에 월세 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근로자에 대해서만 해주는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요즘은 뭐 가정이 전부 이렇게 이게 자녀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취업을 하게 되면 되게 세대 분리해가지고 나가서 사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월세세액공제 대상자들이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뭐 저희가 젊었을 때는 취업을 해도 부모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출퇴근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자녀들도 보니까 조금만 크면 이제 혼자 나가 살려고 그래요. 네, 대학교 다닐 때도 나가서 살고 학교 다닐 때도. 네, 그래서 이제 월세세액공제 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7% 월세 지급액의 17% 세액공제를 해주고요. 5,500 초과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는 15% 월세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월세 지급액의 한도는 연간 750만 원. 그러니까 월세 월 50만 원 정도가 되면 연간 600만 원이잖아요. 50만 원보다 조금 60만 원이면은 600에다 월세 한 60만 원 정도가 다 해당이 되겠네요. 연 750이니까. 공제 요건은 무주택인이어야 됩니다. 자기 집이 있으면서 월세를 살면 해당이 안 되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라고 돼 있는데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만약에 언니하고 동생하고 둘이 그 방을 얻어가지고 월세를 내고 있다라고 하면은 세대주가 만약에 언니로 돼 있어요. 그러면 언니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언니가 집이 있는 언니예요. 그래서 언니가 따로 집이 있어요. 그러면은 동생이 받을 수 있어요. 세대주가 아니어도. 자, 그래서 무주택이면 되고 세대주이어야 하긴 하는데 괄호를 보면은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도 된다. 그래서 형제가 월세를 내고 있다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은 무조건 된다 이겁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이제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적용을 많이 할 거고, 국민주택 규모. 왜냐면 수도권은 이게 시가가 굉장히 비싸니까 규모를 적용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좀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 같은 데서는 시가를 적용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적용하면 돼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거나 시가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네. 그래서 월세세액공제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세액공제를 다 정리했습니다. 참 많았죠, 여러 가지. 자, 그 밑에 이제 마지막으로 특별세액공제 적용을 하는데 선택 옵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세액공제의 적용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와 근로소득이 없는 자로 나누어서 다음에 1과 2 중에서 선택하는 방법이 있는데 1번은 뭐냐? 항목별로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위에서 쭉 열거한 항목이 뭐예요? 여기 별표 1에 보면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요 네 가지가 세액공제였잖아요. 그래서 항목별로 세액공제를 받는 것으로 한다. 그러면은 보험료 영수증, 의료비 영수증, 교육비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즉 연말정산할 때 그 항목별로 세액공제 받을 자료가 충분히 있을 때 1번을 선택하면 됩니다. 항목별 세액공제를 받는 것으로. 그런데 자료가 없거나 사실상 지출한 게 거의 없다. 그러면은 2번을 선택하면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표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여기 별표 3을 보시면은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한 경우에도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와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세액공제는 별도로 적용이 된다. 그래서 정치자금 세액공제하고 우리사주조합 세액공제는 표준세액공제의 플러스가 또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표준세액공제는 뭐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이렇게 항목별로 쭉 입력을 안 하고 그냥 퉁 쳐가지고 13만 원. 13만 원을 세액공제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자는 13만 원이다. 이걸 기억을 해주세요. 이론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가 아닌 종합소득자는 표준세액공제가 얼마다? 7만 원이다. 알아주시고 7만 원이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우리가 사업자의 경우는 경비로 지출을 받았으니까 그게 포함되겠죠. 그거 플러스 표준세액공제 7만 원. 그래서 근로자의 표준세액공제는 13만 원이고
근로소득이 없는 자의 표준세액공제는 7만 원이다. 이것도 이론에서 가끔 나오는 이론에서 출제한 것을 제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드디어 소득세 이론이 다 끝났고요. 제가 그 추가로 나눠준 자료 중에 유형별 연습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유형별 연습 문제의 소득세 부분, 거기서 또 페이지가 1페이지로 다시 나가네요. 여기서부터 페이지가 1페이지로 다시 나가요. 근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60문제. 60문제 정도 있는데 한 30개만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홀수만. 그래서 뭐 오늘 다 못 풀 것 같네요.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이제 풀고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세 이론은 세 문제가 나올 거예요. TAT 2급에서 세 문제. 그러니까 9점. 여러분이 소득세 이론 문제를 잘 연습해 두면 9점을 이론에서 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총설에 관한 문제 1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소득세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할 것으로 예정된 직접세이다. 맞아요. 소득세는 직접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예요. 그 다음에 2번.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맞죠? 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과 국외 소득에 대해서도 납세 의무가 있지만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다. 맞고. 다음에 2번.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 소득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맞죠? 예. 다음에 4번. 소득세는 과세 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정부가 부과 고지함으로써 확정된다. 아니죠.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소득자가 확정 신고함으로써 확정이 됩니다. 정부가 고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습니다. 소득세는 신고납세주의입니다. 신고납세주의. 정부가 고지하지는 않는데 애정고지는 해요. 애정고지다 해서 사업자들에게만 합니다. 사업자들에게만. 사업자는 이게 사업이 계속 영속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게는 직전 연도에 소득세를 얼마 납부했는가를 참조해서 직전 연도에 결정세액의 절반에 대한 것을 애정고지는 있어요. 사업소득자에게는 그렇지만 근로소득자라든가 기타 소득, 뭐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그걸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4번이 옳지 않다. 다음 3번 문제 보세요. 다음에 거주자 중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다만 연말정산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이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자, 이 질문은 뭐냐면 5월 달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자가 누구냐 이런 얘기예요. 예, 종합소득 확정신고라 하는 것은 매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 신고를 말하는 거예요. 자, 1번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는 퇴직소득은 제외를 일단 시켜야 되는데 왜 제외를 시키느냐? 이 문제의 질문은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종합소득하고 관계가 없는 소득세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건 빼놓고 보면은 이 사람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5월에 확정신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아니고, 두 번째, 분리과세 이자 소득과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자. 자, 그러면은 분리과세 이자 소득은 일단 종합소득에 해당이 안 돼요. 이자 분리과세니까. 분리과세 이자 소득은 종합소득 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공적연금만 있는 거죠. 자,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자라고 하면은 국민연금 소득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소득이 없고 국민연금밖에 없어요. 그러면 종합소득 확정신고 안 해도 됩니다. 왜냐? 이것도 연말정산이 있어요. 1월 달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정산해가지고 해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공적연금만 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3번 보겠습니다. 근로소득과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자. 자, 그러면 근로소득 종합과세죠. 공적연금 종합과세 연금소득이죠. 두 가지가 있네요. 이것은 종합소득으로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말정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하고 그리고 5월 달에 공적연금은 1월 달에 연말정산하고 그다음에 두 개를 합쳐서 다시 한번 신고해서 기납부세액하고 공제해서 더 내야 될 세금이 있으면 내고 환급받을 수도 있어요. 잘못 계산됐으면 환급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왜 해야 되느냐? 이건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세목이 두 가지잖아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 신고해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을 보시게 되면 공적연금 소득과 공적연금, 연금소득이죠. 퇴직소득만 있는 자. 근데 아까 1번처럼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확정신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그걸 일단 빼야 돼. 빼고 보면 공적연금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공적연금만 있는 자는 1월 달에 연말정산으로서 확정신고가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 이론 문제로 제법 잘 나옵니다. 다음에 5번을 볼까요? 소득세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1번 보시면 소득세는 신고납세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맞죠? 납세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소득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 맞습니다. 다음 2번
거주자는 국내외 원천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으나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만 있다. 맞죠? 다음에 3번 소득세의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나 1년 이내의 기간을 한도로 과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과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과세 기간을 못 변경해요. 그래서 3번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보세요.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거주자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7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의 소득 구분이 옳은 것은, 자 1번 보시면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소득은 이자소득이다. 연금소득이죠. 연금으로 받는 거니까. 1번 틀렸죠? 2번 곡물 재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그렇죠? 곡물 재배업. 곡물 재배업을 업으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직장 공제의 초과 반환금은 근로소득이 있다. 네, 이거 틀렸죠? 직장 공제의 초과 반환금은 우리 어디에서 나왔었어요? 이자소득에서 나왔습니다. 이자소득. 틀렸어요. 그 다음에 4번 지역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네, 물론 이건 앞에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이 부분이 좀 들어가야 돼요.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이나 지상권. 이 기타소득 맞죠? 그러면 맞는 게 왜 2개지? 그러면은 2번이 아니라고 잘못 비과세 사업소득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 네. 자, 그래서 4번이 이건 맞는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4번. 우리 책에 답지 있죠? 이게 소득세 7번 문제 한번 답을 한번 볼까요? 4번이요? 네. 자, 아까 2번 보기를 읽을 때 곡물 재배업이라고 해서 곡물 재배업 사업자로서 곡물 재배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사업자로서. 그래서 그런 이걸 사업소득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여기는 우리가 비과세 사업소득으로 봐야 되겠어요. 비과세 사업소득. 그래서 우리가 비과세 사업소득은 과세가 안 되니까 소득 구분이 사업소득으로 사업소득에서 제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소득이긴 한데 비과세 사업소득이다. 그러니까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아야 많습니다. 그래서 2번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는 비과세 사업소득이다. 우리가 항상 사업소득이다 그러면 사업소득 총 수익금액을 말하는데 총 수익금액에서는 비과세 빼는 거예요. 그걸 제가 그걸 체크하지 못했어요. 비과세하고 분리과세를 빼서 소득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나 4번은 이건 기타 소득이 맞는 거죠. 4번이 옳은 거였습니다. 다음에 9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거주자가 폐업하는 경우에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다. 맞아요. 2번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경우는 없다. 틀렸습니다.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세사업자의 원천징수하면서 교육비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이자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분류과세 소득이다. 아닙니다. 종합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이자소득은. 분류과세는 퇴양만 분류과세죠. 다음에 4번 비거주자도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아닙니다. 그렇죠. 맞죠. 그러면 답은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게 옳은 것인데 그러면 1번이 또 틀렸네요. 보니까 폐업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까지예요. 예, 그런데 폐업을 한 경우도 과세 기간은 똑같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네, 요거. 예, 폐업일까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봐요.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은 1월 1일부터가 아니에요. 과세기간의 시작일부터 1기와 2기가 있기 때문에 과세기간의 시작일 1월 1일부터일 때도 있고 7월 1일부터일 때도 있겠습니다. 네, 소득세법에서는 폐업을 했을 때 그러니까 사업소득의 경우에요. 그래도 과세기간은 12월 31일로 해서 내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게 됩니다. 네, 4번이 옳은 거였습니다. 자, 다음 11번. 네, 11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죠. 네, 체크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남은 내일 1시간 정도 우리가 이론을 정리하면은 이제 이론이 끝나게 됩니다. 내일 다음 시간부터는 실무 수행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론을 마치고. 자, 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네.